오래된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서은우는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막 완성된 백자의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흙과 불,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빚어낸 매끄러운 감촉. 그녀는 도예가였다. 3년 전 한순간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후 그녀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낡은 고택으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이곳에서 그녀는 깨진 항아리를 복원하듯 자신의 부서진 삶을 조용히 복원하고 싶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강아지 다리가 있었다. 한 달 전 근처 절 근처를 헤매던 것을 데려온 믹스견이었다. 달이라는 이름은 녀석의 까만 털 가운데 임에 박힌 하얀 점이 꼭 보름달 같다고 해서 그녀가 지어주었다. 다리는 겁이 많고 조용했지만 유독 은우의 곁에서는 떨어지려 하지 않는 충직한 친구였다. 이 낯선 곳에서 그녀와 다리는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은우가 사들인 한옥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아름답지만 스산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방을 수리해 자신의 작업실과 생활 공간으로 꾸몄지만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골방 하나만은 옛 모습 그대로 남겨두었다.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축축한 그 방을 그녀는 그저 창고로 쓸 생각이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리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된 것은 이 집에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은우는 날카롭게 울리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깼다. 평소에 다리답지 않은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였다. 그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리는 그 낡은 골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다리가 방 한가운데 서서 방의 안쪽 벽, 아무것도 없는 맨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온몸의 털을 곤두순 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달아, 왜 그래 이리 와. 은우가 불렀지만 다리는 듣지 못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은 오직 그 벽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낡고 빛바랜 꽃문의 벽지가 붙어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쥐라도 있나 싶어 벽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다리를 억지로 끌어안아 방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다리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은우는 그저 녀석이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정확히 자정이 되자 다리는 다시 그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그 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어제의 짖음이 분노와 경계였다면 오늘의 짖음은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애처로운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마치 벽 너머의 누군가에게 왜 대답이 없냐고, 왜 나를 버려두었냐고 항의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것은 끔찍한 의식이 되었다. 밤 12시만 되면 다리는 어김없이 그 방으로 달려가 벽을 보고 짖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은우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리에게 간식을 주며 달래도 보고 큰 소리로 혼내도 보았다. 방문을 잠가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다리는 밤새도록 문을 긁으며 울었다. 그녀는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가 찾아온 평화는 매일 밤 울려 퍼지는 다리의 기이한 울음소리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성적인 그녀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벽 안에 쥐나 뱀 같은 동물이 집을 지었거나 낡은 수도관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낮에 아무리 벽을 살펴봐도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벽은 그저 오래되고 낡고 침묵하는 벽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은우는 수면 부족과
신경쇠약으로 피폐해졌다. 그녀는 이제 다리를 원망하는 단계를 넘어 그 벽 자체에 대한 섬뜩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기에 이 작은 생명체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그날 밤도 어김없이 자정이 되자 다리가 짖기 시작했다. 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벽 구석에 세워져 있던 인테리어 공사 때 쓰고 남은 커다란 쇠망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골방 문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다리가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토해내듯 짖고 있었다. 은우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달라, 그만!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다리가 처음으로 짖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은우는 짖는 것을 멈춘 다리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녀는 쇠망치를 든 채 벽과 마주 섰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쇠망치를 높이 쳐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미스터리를 오늘 밤 그녀의 손으로 끝장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쇠망치를 든 서은우의 팔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이 오래된 한옥의 벽을 부수는 것은 단순히 벽 하나를 허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이 간직해 온 시간과 역사를 파괴하는 일일지도 몰랐다. 이성적인 그녀의 마지막 한 조각이 감정적인 폭발을 간신히 붙들었다. 그녀는 망치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세댁, 밤마다 걔가 왜 그렇게 구슬프게 짖는가? 온 동네 사람들이 잠을 설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해충 방제 업체를 불렀다. 작업자들은 열 감지 카메라와 초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해 집 안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천장 위, 마루 밑, 벽 틈새까지.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단호했다. 아주 깨끗합니다. 사모님, 쥐는커녕 벌레 한 마리 없네요. 이렇게 관리 잘 된 오래된 집은 처음 봅니다. 첫 번째 합리적 가설이 사라졌다. 다음으로 그녀는 동네의 베테랑 설비기사를 불렀다. 그는 벽 안에 낡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반나절 동안 집의 모든 배관을 점검했지만 역시 고개를 저었다. 배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음이 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이제 모든 외부적인, 논리적인 원인들은 사라졌다. 문제는 오직 그 벽, 그 자체에 남아있었다. 그날 밤, 은우는 다시 골방에 홀로 섰다. 다리는 그녀의 발치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은우는 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낡은 꽃문의 벽지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특별히 튀어나오거나 덧대어진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평범했다. 그녀는 의사가 환자의 가슴을 두드리며 진찰하듯 벽을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탁탁탁. 대부분의 벽은 흙과 나무로 꽉 찬 단단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제발 무언가 있기를. 이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이 아니기를. 그녀의 손이 마침내 다리가 매일 밤 지저대던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그녀는 숨을 참고 그곳을 두드렸다. 동동동. 소리가 달랐다. 명백하게 다른 소리였다. 꽉 찬 둔탁함이 아니 비어있는 공허한 울림. 그녀는 얼어붙었다.
다시 한번 옆부분을 두드렸다. 툭, 툭, 그리고 다시 그 중앙 부분을 두드렸다. 통통, 벽 전체가 아니라 가로 세로 1m 남짓한 사각형의 특정 부분만이 텅 빈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구조적 결함이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리는 벽을 향해 짖은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이 벽 안에 감춰진 텅 빈 공간을 향해, 그 안에 갇혀있는 무언가를 향해 짖고 있었던 것이다. 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텅 빈 소리가 나는 벽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 기분 탓일까? 유난히 그 부분만 다른 벽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이 차가움은 단순한 벽의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갇혀있던 어떤 존재의 한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초자연적인 현상도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미스터리였다. 그녀의 벽 안에 무언가가 있다. 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앞둔 자의 결연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 옆에 세워두었던 쇠망치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부셔야 할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서은우는 쇠망치를 고쳐잡았다. 그녀의 가녀린 팔에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하고 난폭한 도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미스터리를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다리가 그녀의 발치에서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고 어서 그 벽을 열어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그래, 달아, 오늘 끝내자. 은우는 심호흡을 한 뒤 텅 빈 소리가 나던 벽의 중앙을 향해 쇠망치를 휘둘렀다. 쾅! 귀를 찢을 듯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벽지가 찢어지고 회반죽이 부서져 내렸다. 뿌연 먼지가 공기 중에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생각보다 벽은 단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망치를 휘둘렀다. 쿠앙쿠앙. 몇 번의 충격이 더 가해지자 벽에는 마침내 어른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렸다. 은우는 망치를 내려놓고 구멍 안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하지만 안은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안 되겠어. 더 부셔야 해. 그녀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광적인 파괴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부서진 벽의 파편과 먼지가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뒤덮었다. 그녀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벽의 중앙 부분은 이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회반죽 너머의 낡은 나무 격자도 모두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마침내 벽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벽과 벽 사이에 만들어 놓은 작은 비밀 공간이었다.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비좁은 약 반평 남짓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방. 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골도 백골도 그 어떤 끔찍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 깊은 벽 속에 가방을 숨겨놓았단 말인가? 다리는 이제 짖지 않았다. 녀석은 부서진 벽 앞에 바싹 다가가
꼬리를 내린 채 비밀 공간 안의 가방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저 가방이 모든 원흉이라고, 저 안에 모든 악몽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은우는 조심스럽게 부서진 벽 안으로 몸을 숙였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시간의 냄새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먼지 쌓인 가방의 손잡이를 잡았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가방은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하드케이스 형태의 여행 가방이었다. 특별한 잠금 장치는 없었고 양쪽에 달린 낡은 금속 버클 2개로 닫혀 있었다. 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가방을 여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이 슬어 뻑뻑한 첫 번째 버클을 풀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두 번째 버클에 손을 가져갔다. 다리가 그녀의 손을 핥으며 불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열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서 열어서 모든 것을 끝내주세요라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버클을 풀었다. 이제 이 방 안의 미스터리는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앞에 놓인 굳게 닫힌 판도라의 상자, 이 낡은 여행 가방이었다. 지난 한 달간 그녀와 다리를 괴롭혔던 모든 밤의 비밀이 이제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서은우는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가방의 뚜껑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갇혀있던 공기의 냄새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먼지 때문에 터져 나오는 기침을 참으며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돈다발이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9권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다. 꼼꼼하게 비닐로 포장된 돈다발들은 수십 개는 좋게 되어 보였다. 어림잡아도 억 단위가 넘는 거액. 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을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급하게 챙겨 달아나려 했다는 증거였다. 돈다발 아래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여권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김민지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사진 속의 인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겁에 질린 듯한 표정에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젊은 여자 윤희아의. 은우는 나중에야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위조 여권이었다. 돈다발과 위조 여권, 두 가지 물건만으로도 이 가방의 주인에게 닥쳤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은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의 흔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서 마지막 물건이 나왔다. 그것은 아주 작고 낡은 구식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였다. 90년대에나 썼을 법한, 한 손에 겨우 잡히는 크기. 그 옆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함께 들어있었다. 테이프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 디지털 시대에 카세트 테이프라니, 이 마지막 물건은 은우에게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돈과 위조 여권이 범죄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 녹음기는 그 과정을
담고 있을지도 몰랐다.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흔적이 남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상의 마지막 증거처럼 남겨두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유서일 수도, 고백일 수도, 혹은 끔찍한 협박일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다리는 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더 이상 벽을 향해 짖지 않았다. 녀석의 모든 신경은 오직 가방과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에 쏠려 있었다. 녀석은 돈다발과 여권의 냄새를 맡으며 낑낑거리더니 은우가 녹음기를 꺼내자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녹음기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저 작은 기계 안에 자신의 옛 주인의 마지막 숨결이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 은우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리는 벽 너머의 공간을 향해 짖은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이 가방을, 그리고 가방 안에 담긴 주인의 마지막 흔적을 향해 울부짖었던 것이다. 방 안은 부서진 벽에 잔해와 먼지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은우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돈다발도, 위조 여권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손안의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다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비밀이,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극의 근원이 이 작은 테이프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마지막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풍경이 두려워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손안에 들린 작은 카세트 테이프. 그것은 21세기에 거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잊힌 시대의 유물이었다. 서은우는 이 작은 물건을 재생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인터넷 중고 장터를 샅샅이 뒤졌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낡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다시 밤이 되었다. 다리가 처음 짖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간, 은우는 자신의 작업실, 고요한 흙냄새가 가득한 그 공간에 홀로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다. 다리는 그녀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불안한 듯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이라도 하는 것처럼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칙! 오래된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과 함께 한 여자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소음 때문에 간간이 끊겼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이 녹음을 누군가 듣게 된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제 이름은 윤희아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세상이 모두 죽었다고 알고 있는 태준그룹의 강태준 회장입니다. 은우는 숨을 멈췄다. 강태준 회장, 몇 년 전 자신의 별장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비운의 기업가. 언론은 그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꾸민 짓입니다. 그는 수천억 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과 비슷한 체격의 노숙인을 별장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강태준이라고 믿었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본 뒤 이 나라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은우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였다.
저는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증인인 저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방에 그가 빼돌린 돈의 일부와 위조 여권, 그리고 이 녹음기를 넣어 이 벽 속에 숨깁니다. 제가 사라지더라도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다. 그가 오고 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제발 누구라도. 으악, 희애의 비명과 함께 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어.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지.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여자의 처절한 비명과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 그리고 필사적인 몸부림 소리였다. 그 모든 끔찍한 소음 아래로 또 다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작고 여리지만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저대는 작은 강아지의 소리. 갱갱갱갱. 마지막으로 퍽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모든 소리가 끊겼다. 테이프는 그저 공허한 치익 소리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을 소리만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테이프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왔던 그 작은 강아지의 비명. 그것은 다리의 전생이었을까?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다리가 왜 그토록 이 벽에 집착했는지. 녀석은 자신의 첫 번째 주인이자 자신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윤희 아이의 마지막 흔적을 잊지 못했던 것이다. 녀석의 영혼은 이 벽 안에 갇힌 주인의 원혼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은우는 조용히 돌아가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작업실 안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잠겼지만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희애의 마지막 비명과 다리에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이 모르는 끔찍한 비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녀는 죽은 여인의 마지막 유언을,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침묵하는 경고를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은우는 자신의 발치에서 마치 그날의 고통을 다시 느끼는 듯 희미하게 몸을 떨고 있는 다리를 끌어안았다. 미스터리는 풀렸다. 하지만 이제 정의를 위한 더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윤희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게 맴돌아 그녀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경찰서로 가기로.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에 돈다발과 위조 여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를 담았다. 그리고 다리의 목에 줄을 매고 함께 집을 나섰다. 다리는 그녀의 결심을 안다는 듯 묵묵히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다. 가까운 경찰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민원실의 한 늙고 지쳐 보이는 경찰은 웬 젊은 여자가 개를 데리고 와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귀찮다는 듯이 대했다. 아가씨, 지금 장난하는 거요. 벽을 부셨더니 가방이 나왔고 그 안에 든 녹음기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설을 쓰시나. 경찰의 비아냥거림에 은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설명했다. 그녀의 절박하고 진실된 눈빛 때문이었을까 그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젊은 형사가 다가왔다. 선배님, 제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석이었다. 경찰대에 갓 임관한. 아직은 세상의 부조리보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운 젊은 형사였다. 그는 은우의 눈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불안함이 아닌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자의 공포를 읽었다. 이진석은 은우를 조용한 취조실로 안내했다. 은우는 그곳에서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다리가 벽을 보고 짖기 시작한 날부터 벽을 부수고 가방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젯밤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된 것까지 이진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다. 은우는 말없이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내 윤희아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좁은 취조실의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위장 죽음, 무고한 노숙자의 희생, 그리고 그녀 자신의 마지막 순간 테이프가 재생되는 동안 이진석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그의 눈에 처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윤희아의 마지막 비명과 강아지의 울음소리,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테이프가 끝났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녹음기를 보았다가 은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가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리는 다리를 보았다. 그는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 파일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생생하고 처절한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조작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핏빛 진실의 기록이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이진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태준 회장은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수사할 수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저와 당신 모두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꼴이 됩니다. 제 경찰 인생도 끝장날 수 있고요. 알아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진석은 은우를 보며 비장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건 경찰의 공식 수사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비밀 수사입니다. 그리고 저 녀석도 포함해서요. 그는 다리를 가리키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게 한 명의 평범한 도예가와 한 명의 열정 넘치는 신참 형사, 그리고 한 마리 개로 이루어진 기묘한 수사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다. 죽은 자의 흔적을 쫓는 것. 강태준 회장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이진석은 즉시 경찰 내부망을 통해 사망자 강태준의 모든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옛 회사 자료, 가족관계, 그리고 그가 사망했다는 화재 사고 보고서까지 화면 위로.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대 기업가의 화려했지만 추악한 삶의 기록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은우는 그의 옆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발치에서 다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유령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끝이 어디일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이진석 형사와 서은우, 그리고 다리의 비밀 수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이진석은 경찰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방 속 위조 여권과 돈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근 검거된 한 위조 여권 전문가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냈다. 전문가는 가명을 조건으로 몇 년 전 한 거물의 부탁을 받아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자백했다. 그가 만들어준 새로운 이름은 조민혁이었다. 추적 끝에 조민혁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현재 제주도의 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로 위장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었지만 지문이나 DNA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이제 범인의 위치는 특정되었다. 하지만 그를 강태준으로, 그리고 살인범으로 올가맬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벽 속에 있을 윤희아의 유골이었다. 이진석은 은우가 제공한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여 마침내 은우의 집 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며칠 뒤 은우의 집은 다시 한번 경찰들로 북적였다. 이번에는 과학수사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골방의 낡은 벽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벽 안쪽의 비밀 공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비닐과 담요에 쌓인 채 웅크리고 있는 한 구의 유골을 발견했다. 윤희애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강아지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다음 날 이진석은 수사팀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 은우는 다리와 함께 그 여정에 동행했다. 이것은 그녀와 다리가 시작한 이야기였고 그 끝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제주도의 별장은 지상 낙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추악한 비밀과 거짓이 숨어 있었다. 수사팀이 별장을 급습했을 때 조민혁, 즉 강태준은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닥친 경찰들을 보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님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만. 그의 오만한 태도에 이진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강태준 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뻔뻔하게 웃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이름은 조민혁입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잖소. 바로 그 순간 이진석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녹음을 누군가 듣게 된다면 스피커에서 수십 년 전의 낡은 음질 그대로 윤희아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목소리. 아내의 마지막 비명, 그때였다. 은우의 곁에 있던 다리가 강태준을 향해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들었다. 녀석은 자신의 첫 주인을 해친 악마를, 그 냄새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의학적에 좀 치워. 강태준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녹음된 아내의 목소리, 발견된 유골, 그리고 자신을 향해 짖어대는 개의 모습. 그의 완벽했던 위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형사들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길고 길었던 시간을 넘어선 추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령 회장 살인 사건은 강태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은우의 한옥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구멍이 뚫렸던 골방의 벽은 이제 그녀가 직접 구운 아름다운 세라믹 타일로 말끔하게 마감되어 있었다. 마치 윤희애의 넋을 위로하는 작은 추모빛처럼 어느 고요한 저녁,
은우는 자신의 작업실 물레 앞에서 흙을 빚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주었다. 그녀의 발치, 달빛이 스며드는 마루 위에는 다리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벽을 보고 짖지 않았다. 녀석의 길고 슬펐던 임무가 마침내 끝났기 때문이다. 은우는 잠든 다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있었을 것이다. 다리는 그녀에게 닫힌 벽 너머의 진실을 보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딛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집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평화로운 숨소리와 따뜻한 흙냄새, 그리고 달빛만이 고요하게 그들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